한다는 것의 강민호 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제가 오늘 요즘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정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에 정말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뭐 삼땡 아니면은 뭐 무슨 카땡 뭐 어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투자에 대한 좀 정보를 좀 하나 먼저 드리고서 이야기를 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는 분이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최고의 투자처는 도대체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요. 이 워런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거다. 결국 이 사람이 이야기한 최고의 투자처는요. 나라는 브랜드거든요. 결국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나에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나라는 종목에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영화는요, 바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이게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아마 여기서 안 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 저 같이 하시는 분들 좀 띄워봐 주실 수 있나요? 제 화면에? 네, 그 10분. 네, 이제 다시 보입니다. 네, 여기서 기생충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세요? 기생충, 난 봤다. 기생충 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래서 1,000만 관객이 넘은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요. 근데 그래서 엄청난 상도 받았잖아요. 아카데미상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받았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생충을 1,000만 명이 다 봤는데요. 상은 누가 받죠? 봉준호 감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돈은 누가 벌었어요? 우리가 영화 다 봤는데 돈 봉준호 감독이 벌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좋은 책들 베스트셀러 많이 보실 거예요. 그쵸? 책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책을 읽으면 돈은 누가 벌죠? 여러분, 작가가 돈을 법니다. 작가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돈은 누가 벌어가요? 제가 벌어가요. 저는 이걸 나누고 싶지만 제가 이렇게 다 나눠드릴 정도는 아직 아니라서 나누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돈 제가 벌어가죠. 자, 이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돈을 버는 사람은 따로 있지?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소비자가 돈을 벌었던 시대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생산자예요. 늘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왔고 뭔가 시대의 흐름을 주도를 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말 많이 썼어요. 메이커란 말 많이 쓰지 않았나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메이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요즘 이야기대로 하면 뭐가 되냐면요. 바로 브랜드예요. 그럼 결국 브랜드는 뭐예요? 생산을 하는 사람 혹은 회사를 브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 만약 내가 어떠한 가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면 그 전제는 뭐냐면요. 내가 우선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무언가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나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뭔가 시작하기 전에요.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생산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강연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내 이야기를 뭔가 저 이야기에 맞춰서 한번 내 식대로 풀어본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완벽하게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을요, 모두 다 훔쳐가시길 바래요. 그래서 생산자, 나라는 브랜드가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가치 있는 브랜드, 우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아마 뭐 지금 보이는 글로벌 브랜드들 정도면 아마 저 정도 브랜드면 그래도 뭔가 다 알만한 브랜드고 꽤 뭔가 가치 있는 브랜드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브랜드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가치 있는 브랜드들의 다양한 공통점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자, 가치 있는 브랜드의 조건, 뭐 다양한 조건들이 지금 보이죠? 모방 가능성, 가치 있는 경험을 줘야 된다, 독특해야 된다, 잘 조직화되고 뭐 살아있는 것 같은 뭔가 생동감을 줘야 된다. 그리고 희소성도 있어야 되고 뭐 진화하고 뭐 유용성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좋은 브랜드들, 가치 있는 브랜드들의 조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그냥 러브마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치 있는 브랜드들의 다양한 조건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차별화예요. 차별화. 뭔가 의미 있게 다른 거예요. 가치 있게 다른 거. 이게 바로 가치 있는 브랜드들의 조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별화입니다. 근데 이 가치 있는 브랜드들의 조건을요, 모두 다 갖추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 브랜드가 바로 뭐냐면요, 나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나라는 브랜드가 사실 이 모든 가치 있는 브랜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한번 보면 모방 가능성. 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쉽게 똑같이 따라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예를 들면 뭐 전지현이 바르고 있는 립스틱, 뭐 아무개가 뭔가 하고 있는 팩트를 발라도요, 우린 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모방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생명력, 살아있죠? 진화. 우리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경험을 서로 주고받고, 우리 사실 나름 또 다 독특한 면들이 있죠. 독특하고 희소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갖춘 브랜드가 사실 나라는 브랜드인데요, 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나를 굉장히 가치 있고 이런 위대한 브랜드라는 생각을 우리는 정작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가치 있는 브랜드들, 이 브랜드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차별화. 맞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또 주셨네요, 유튜브에서. 차별화라는 가치예요. 차별화는 다른 거거든요. 뭔가 의미 있게 다른 거, 가치 있게 다른 거. 근데 나라는 브랜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어떠한 브랜드라고 생각해 보고, 나라는 브랜드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아닐까요? 동일화? 그 전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브랜드들은요, 달라지려고 노력하는데요, 우리들은 대부분의 나라는 브랜드들은요, 어떻게 하면 타인과 비슷해질 수 있을까? 그 동일화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 이런 거겠죠. 남들과 다르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우리는 평균에서 벗어나는 거를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뭔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타인이 뭔가 만들어 놓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동일화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는 이상하게 전 세계적인 가치 있는 브랜드와는 정반대의 전략들을 가고 있는 거죠. 자, 전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브랜드들은 어때요?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브랜드는 비슷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이 노력의 방향이 정반대라는 사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 그러면 가치 있게 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요, 한번 사랑이라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쯤 사랑에 빠지죠? 아마 여기서 사랑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웬만하면 사랑에 빠진 경험들이 있죠. 근데 그 경험들을요, 한번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지금 같이 살고 계시거나 내가 뭔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질 때 이 사람을 딱 지켜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점이 적은데 내가 좀 사랑에 빠져볼 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랑에 빠지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런 식으로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인간은요,
강력한 뭔가 그 강점 한 가지 이것 때문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굉장히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저 사람이 뭔가 누군가를 배려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 아니 저 사람이 먹는 모습이 나는 너무 이뻤어. 뭐 예를 들면 뭐 저 사람이 난 머리 넘기는 그 한순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 한 가지 좋은 점들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사랑에 빠진 이후에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 보면 어때요? 저도 지금 이제 결혼 횟수로 3년 차인데 자, 계속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그 장점만 보여요? 그 한 가지의 장점 뒤에 그 수많은 단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상에 쉽게 이별을 표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참고 삽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참고 살아요. 이걸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 때문에 산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거죠. 왜 인간이 이런 결정을 하냐면요.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은 손실에 훨씬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요. 10,000원짜리를 주우면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거를 10,000원이 생겼다로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을 잃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똑같이 10,000원의 정도로 우리의 머리가 회계 처리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약 22,500원에서 25,000원 정도의 그 손실, 그 고통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걸 다시 우리가 지금 뭔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한번 비추어 보면 그 대상을 바꾸려면 이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바꾸려는 그 새로운 대상이 몇 배 정도의 가치는 있어야 돼요? 2배 정도의 가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이 2배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더 최악의 상대방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게 사실 뭐 제가 사랑, 뭐 우리 결혼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의 브랜드도 이와 똑같은 패턴을 나타내거든요. 고객들이 어떤 브랜드와 사랑에 빠질 때는요, 한 가지의 강력한 단점 때문에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서 뭐 수많은 그 기업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단점들을 알게 되죠. 그래도 이 사람들 쉽게 브랜드를 스위칭하진 않습니다. 불만을 얘기하기는 해요. 나 이런 불만이 있어. 나 이런 게 안 좋아. 그러면서도 웬만하면 계속 그 브랜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나라는 브랜드에도 이거를 똑같이 한번 대입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자신의 단점들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야,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나는 이게 부족해.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것들은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작 난 이런 강점이 있어. 난 이런 장점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단 부족한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을 뭐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제가 근데 한 40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미 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고쳐진 거면 앞으로도 잘 안 고쳐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안 고쳐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강점을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강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한번 팁을 드려볼게요. 나의 강점을 어디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힌트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 그걸 열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등감과 결핍에서요, 오히려 나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작가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저는 뭐 브랜드 전략 컨설팅하고 뭐 다른 회사들의 경영 자문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글을 쓰고 많은 독자분들에게 뭔가 공감을 얻어낸다라는 거는 이게 뭐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인풋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공부를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분 사실 열등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지를 못했어요. 소위 말하는 국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죠. 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러고서 학교를 전혀 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사회 선입견이 정말 무섭습니다. 너 학교 왜 안 갔어? 너는 뭐가 문제가 있는 애 아니야? 얘 문제야 아니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생각과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저를 문제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술담배를 하지 말자. 내가 술, 담배까지 하면 사람들이 진짜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하겠구나. 저는 그래서 지금도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과 결핍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열등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배운 사람들은 그냥 싫어. 너무 싫은 거예요. 서울대 너무 재수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운 사람은 그냥 싫은 거예요. 나는 사회에서 서울대 막 이런 거 보면 막 알러지가 날 것 같고 너무 그 사람들이 괜히 싫고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게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나의 열등감과 결핍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피해의식이 오히려 저를 피해자의 삶으로 만들게 되더라고요. 야, 이런 피해의식은 좋지 않다. 나를 더 이상 피해자로 두지 말고 주인의식을 갖고 내 인생에 뭔가 주인이 돼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열등감, 제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이 돼서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S대와 뭔가 이 배운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뭐 가진 자들에 대한 미움. 근데 이런 열등감과 결핍이 인격의 성장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20대 초반이 돼서 느낀 거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그런 편견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뭐 책을 마음껏 살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점, 그 당시 이제 광화문 교보문고 가면 이제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꾸준히 뭔가 가지고 온 습관 중에 하나가요. 하루에 한 권이라고 제가 딱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하루에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가 되는 분량의 책을 거의 예외가 없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요. 오전에 차에 앉아서 독서를 이미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열등감이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겐 열등감이 피해자의 삶을 살게 만들고 누군가에겐 이 열등감과 결핍이 주인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크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인격의 성장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걸 절대 남이 건드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남이 내 결핍과 열등감을 건드리게 만들면요. 이거는 안 좋은 쪽으로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건드리기 전에 내가 스스로 돌아보고 난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구나. 난 이런 결핍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될 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많은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자, 가장 흔한 첫 번째,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 원래 이거 뭐 집안 대대로 원래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돈이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돈으로 찢어지게 가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돈 때문에 되게 뭔가 비참한 경험을 했었던 뭔가 그런 분들이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공한 분들 중엔 그런 결핍과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요. 주변에 친구를 잘 만나서 같이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이 세 가지의 케이스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인간은 어떤 열등감과 결핍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우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존심이라는 걸 행사해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요.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열등감과 결핍이 내가 어떠한 특정한 일을 뭔가 어려운 일을 왜 해내야만 하고 왜 그걸 지속해야 되는지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술, 담배를 안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책을 읽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요. 그 이유가 바로 열등감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라지질 않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아직도 사실은 그 상처로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못 배운 거에 대한 열등감과 결핍에 대한 상처? 이거를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그 인격의 성장판을 내가 스스로 한번 자극시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인생을 리셋을 하고 한번 우리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여기서 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뭐 다들 이렇게 또렷또렷한 눈빛으로 같이 소통을 하고 있지만 우린 다들 뭐예요? 잠재적인 시체입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언젠간 죽게 돼 있는데 그 죽음의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나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돼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분들 혹시 계실까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나는 한 회사의 CEO였고 나 강남에 아파트 있고 페라리 포르쉐 있어. 나 너무 잘 살았어. 나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 삶의 마지막 문턱까지 갈 뻔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저런 생각 하나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맞더라고요. 싹싹싹 장면처럼 스쳐가는 것들 있잖아요. 난 가족이 있구나. 난 그래도 뭔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 있었고 난 이런 도전과 경험을 했구나. 내 삶에는 뭔가 실패와 좌절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 야, 나 참 잘 살았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예를 들면 CEO, 포르쉐, 페라리, 강남의 아파트들은 거기에 딸려오는 사실 부산물인 뿐인 거죠. 그래서 성공은 저는 성장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장하는 삶,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성숙한 인격을 갖춘다면 그 인격이 가져다주는 성공은 저는 이런 것들에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삶일수록 좀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요, 데미안이라던가 시타르타, 수레바퀴 아래서 이런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작품을 남긴 작가죠. 이 사람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좀 더 쉽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오늘 하루가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오늘 하루가 왜 있냐?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그럼 내가 누군지 왜 알아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존중할 수 없어요. 우리 존중하지도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거든요. 알지 못하고 사랑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데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저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의 해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평생의 삶의 숙제인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누구인지를 쉽게 단정해버려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여기까지야.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죽기 전까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작가가 될 거라고는 불과 3, 4년 전에는 꿈도 못 꿨습니다.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해보기 전에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조차 저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가 베스트셀러 작가면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작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니? 야, 좀 그런 헛된 꿈 꾸지 말고 좀 정상적인 일을 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일이 도대체 뭘까? 작가가 돼서 베스트셀러 작가 되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걸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겪어보면서 내가 내 한계에 도전하기 전까진 내가 누군지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나를 둘러싼 이 견고한 알들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하루가, 그리고 이런 하루가 축적이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새가 되어서 날아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를 저는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저보다 솔직히 못 배우신 분들은 없잖아요. 여기서 대부분 저 이상의 학력은 되실 것 같은데, 뒤늦게 제가 그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여러 가지 때문에 대학원까지 나오긴 했지만 전 정규교육 과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다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에 대해서 뭔가 알아가는데 다양한 도구와 다양한 툴들, 방법이 있겠죠.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그 FGI라는 게 있거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래서 어떤 이 특정한 브랜드의 고객들을 모셔놓고 토론을 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욕망과 니즈를 확인하는 작업이 컨설팅의 과정에 있어요. 제가 근데 유아용품 회사에서 이 고객들, 어머님들을 모셔놓고 맨 마지막에 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어머님, 지금 만약에 내가 엄마가 아니라면, 육아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답변을 생각했어요. 뭐 여행 가고 싶다고 하겠지. 뭐 친구들하고 맛집 가고 싶다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진짜 그때 제가 8분을 모셨는데요. 그 8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일이거든요. 저도 그 백수였던 시절이 있어요. 오랫동안 백수로 있다 보니까 워라밸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라이프만 있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워크라이프 밸런스 좀 하고 싶다. 나 일 좀 하고 싶어. 좀 밸런스 좀 맞춰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일이 하고 싶으세요? 라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나도 내가 꿈꾸는 게 있고 나도 내가 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욕망, 소망이 있다라고 어떤 분은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남편이 그 정도밖에 못 벌 거라면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일이라는 게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데 굉장히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의 일과를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추세들을 보면은 좀 저는 재밌는 게 있어요. 일이라는 게 마치 내 삶이 아닌 것으로,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일과 삶을 분리하는 삶으로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는 어떠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풍토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일하는 시간이 내 삶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퇴근하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면 불과 깨어있는 시간 4시간, 5시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러면 우리들의 삶일까요? 그 일하고 남은 여분의 몇 시간만 나의 삶이라면 저는 그거만큼 초라한 삶이 없을 것 같아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는요, 결국은 일과 삶의 조화지 일과 삶의 분리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는 특히 저는 책들을 많이 보니까 위로와 힐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위로와 힐링이 필요한 사람보단 훈련과 몰입이 필요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위로와 힐링은 다 해보고 이미 무너진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해본 사람들이 요즘은 자꾸 위로와 힐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어떤 한
이제 직장인 4, 5년 차 동생이 와서 언젠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요 이제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직장에서 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야기를 했죠. 아무개야, 너의 마음은 알겠는데 너는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포기하는 거야. 내려놓는 거는 이미 뭔가를 가지고 이뤄낸 사람들이 내려놓는 거지, 너처럼 지금 한 4, 5년 해보고 뭐 이러다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너는 그냥 포기하는 거니까 그냥 앞으로는 포기한다라고 표현을 해. 넌 내려놓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확행이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확행이라는 말을 여러분 사실 누가 한 말인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여러분 하루키라는 작가 아세요? 상실의 시대, IQ, 해변의 카프카, 그쵸? 세계 최고의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에세이에서 한 이야기예요. 소확행.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빨래를 해가지고 이 옷들을 하나씩 개다 보니까 아, 여기에서 느껴지는 소소한 행복도 있다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소확행인 겁니다. 다른 행복도 있는데 이런 소소한 행복도 있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마치 그 소소한 행복 정도가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미리 제거하고 절단해버리고 성장판을 닫아버리고 워라밸과 소확행이라는 말을 그걸 마치 마취제처럼 쓰고 있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 금요일과 일요일 중에서 언제 행복하세요? 대부분 아마 금요일 날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월요일은 뭐예요? 병 같은 월요일 아니에요? 국어사전에도 있습니다. 월요병이라고. 이상하죠? 금요일은 우리 보통 일하시잖아요. 일하는 날 왜 더 행복하고, 일요일 날 왜 우리가 더 불행하죠? 일요일은 오늘 쉬는 날인데 왜 불행할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여러분, 기대할 게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워라밸과 소확행하는 삶에서 오후 6시에 시작되는 삶에서요, 내일을 기대하기란 어려워요. 그 말은 뭐냐면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여분의 몫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 같이 듣고 계신 이 많은 우리 가족들이 금요일 같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좀 더 기대될 수 있는 삶. 그게 저는 진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뤄놓은 게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요, 내일 혹은 1년 뒤, 5년 뒤 기대할 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한 부자예요.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계속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도전하겠어요? 금요일 같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겠죠.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 뭔가 그런 류의 책들 많죠. 위로와 힐링, 이런 책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요. 갑자기 그 책 제목이 생각나네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추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계속 가야 돼요. 그 멈추는 시점은 지금 우리들의 시점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가볼 때까지 가보고 해볼 때까지 해보고 잠시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작가들 여러분 엄청 열심히 삽니다. 책 한 권 쓰려면요, 목숨 걸고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삶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신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낭만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10시간을 앉아도 한 줄도 못 쓰는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어떤 날은 계속 이렇게 열흘 동안 앉고 있다 보면요, 갑자기 막 그분이 와요. 그분이 와서 막 미친 듯이 써져요. 그리고 내일 그 글을 또 보잖아요. 그럼 또 어떨 때는 야, 이거 진짜 아니다 하고 다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은 제가 놀랄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잘 쓴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 스스로는 너무나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과 직업인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부분 직장이라는 곳을 다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인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구별해서 쓰고 싶어요. 직장인은 뭐냐면요, 일할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직업인은 뭐예요? 일할 공간과 상관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엔 이걸 인디펜던트 워커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뭔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에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나 스스로, 나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업이 될 수 있는 구조. 요즘 이런 거에 관심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직업입니다. 직업인. 업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인은 일할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 직장은요, 누군가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외부에 의해서. 외부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직업인은 뭐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야, 너 작가 그만둬.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직업인은요, 자, 모든 직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내 삶의 방향을 누가 선택해요? 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과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업인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직업인이 되려면 첫 번째는 경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20년 일한 사람은 무조건 10년, 2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경력 사항에다가 쓸 수 있겠죠. 경력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경험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봤냐. 10년을 일했다면 내가 10년만큼의 경험을 해봤냐는 거죠. 자, 경험은 뭐를 전제해요? 좀 더 날카롭게 이야기하면요, 너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봤냐예요. 그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해줄 얘기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떠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실패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안 됐던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들이 보통 많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제가 어떠한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슬픈 이야기지만 그 안 된다는 말들이요, 대부분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 안 된다는 말이. 그런데요, 10번 안 된다는 말을 들어도요, 그 중에 한두 번은 반드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명이 갈리는 지점, 바로 운명의 변곡점이 거기입니다. 남들이 9번, 10번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11번째 뭔가를 했는데 그때 되면요, 여기서부터는 격차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거기에서 인생의 한 끗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경력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봤냐는 거. 예를 들면 내가 1년치의 경험만 가지고 10번을 반복해서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10년의 경력자일지 모르겠지만 1년의 경험자예요. 1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꼰대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한 1년의 경험 가지고 20년 뒤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 1, 2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기분과 열정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1월이 벌써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제 1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1월 초에 작년 연말에 다들 뭔가 어떤 굳은 결심 같은 것들을 하셨죠. 난 올해 뭘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하겠다. 운동하겠다. 책을 몇 권 읽겠다. 금연하겠다. 술을 끊겠다. 이런 다짐들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지켜지고 계신지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분과 열정에는 여러분 확실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열정은요, 빈도와 강도와 기간이 갖춰진 걸 우린 열정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요, 막 불타올라요. 막 하루에 책 한 권씩 막 나 읽어야겠어. 난 너무 열정적이니까. 그냥 일주일 하고 그다음부터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또 시들시들하고 또 안 해요. 난 운동에 열정이 있어. 막 공부에 열정이 있어. 하루에 10시간씩 합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사그라들면 또 막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안 해요. 기분이 좋을 땐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설레발치는 사람들을 열정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정은요,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습관에 가까울 것 같아요. 자, 운동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빈도. 운동에 진짜 열정 있는 사람은 빈도입니다. 매일 해야 돼요. 강도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중요한 건 기간이겠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3년, 5년, 10년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열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예를 들면 기분이 좋아서 운동 막 3시간, 4시간씩 미친 듯이 하다 내일 기분 좀 안 하고
여러분들 그거는 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되게 막 너무 좋아지다가 안 좋으면 갑자기 막 세상 다 이런 듯이 우울한 거 있거든요. 그건 심하면 좀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열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의학 용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분과 열정을 혼돈하지 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거. 우리는 좋은 사람이면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의사 두 분을 만났어요. 첫 번째 의사는요, 너무 친절하고 나에게 굉장히 어떠한 의학에 대한 정보와 수술 후의 경과라든가 이런 것들 나를 너무 많이 배려해주고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좀 투명하고 뭔가 좀 뭐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수술 받고 싶으세요? 첫 번째 의사한테 받고 싶으시겠죠? 제가 근데 여기에 이 조건을 말씀 안 드렸네요. 첫 번째 의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의사는 그 수술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의사는요, 그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받죠? 여러분, 경험이 없는 의사한테 중요한 수술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라는 건 뭐예요? 성품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인품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이고요.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뚜렷한 결과를 낸 레퍼런스가 있어야 이걸 진정한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편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자기 자신은요,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판단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여태 동안 이미 한 걸로 판단한다는 거죠. 나에 대한 판단의 중거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저는 이게 한 30대 중반, 이제 한 40대 정도가 되면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대 정도까지는 꿈만으로도 되게 평가받을 수 있고 난 이런 어떤 포부만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태 동안 내가 무엇을 해왔는가, 이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명확한 레퍼런스가 없나요?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뭔가 역량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 이분이 요즘도 굉장히 핫한 뭔가 아이콘이라는 거를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댄스 가수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제가 나름대로 국내 가수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박진영이라는 사람밖에 안 남더라고요. 제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 성공의 비결이 뭘까? 제가 신상을 탈탈탈탈 털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곡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며칠 전에 한번 다시 확인을 했어요.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분이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이 612곡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1월까지 1위를 한 곡들이 56곡이 있더라고요. 56곡.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612곡의 그 곡들을 냈는데요. 1위 곡은 56곡 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박진영은 뭐예요? 10번 냈을 때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한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11번, 12번 정도 해야 한 번 정도 1등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박진영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안 된 곡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저처럼 곡 쓰다가 뭔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버린 곡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결국 박진영의 성공 확률 10%입니다. 근데 왜 박진영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오랫동안 이걸 지속한 사람들이 없었을까? 이유는 하나겠죠. 이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 자체가 없더라고요. 댄스 가수 중에 계속 이렇게 곡을 쓰고 내고 자기가 활동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피카소라는 사람 모르시는 분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피카소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런 질문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 여러분 몇 개의 작품들이나 알고 계세요? 한 3개, 4개 말씀하시는 분 있으시려나? 여러분 피카소예요. 작품들이 지금까지 습작을 포함해서 약 15만 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곡들, 기억하고 있는 작품들이 1개, 2개 정도예요. 결국은 피카소는 15만 개
계속 뭔가 작업을 해서 자, 뭘로 역사에 남았어요? 한 개, 두 개의 작품으로 남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10번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나요? 그 11번째 시도를 할 수 있으면, 그걸 계속할 수 있다면, 그런 진정한 열정을 갖는다면 누구라도 박진영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 정도의 반열은 오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못하는 이유는 저기까지 가기도 전에 99.999% 사람들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15만 번 반복하시면 돼요. 내가 15만 번 시행착오를 계속하면서도 15만 한 번째 시도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역사책에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영상을 같이 봐도 이 영상을 보시는 99.9999999%의 분들은 15만 번까지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거,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역사책에 남는 거겠죠. 나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생산자가 돼야 된다는 거.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뭘 원하고 갖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요. 야, 저기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가난한 세일즈맨들을 한번 봐. 너네 쟤네가 왜 가난한 줄 아니?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득 차 있어. 남들이 뭘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저 세일즈맨들이 오늘도 계속 저렇게 힘들게 가난한 삶을 유지하고 있잖아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뭔가 시행착오를 겪는 게 중요한 거죠.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그 스파게티 면, 노끈, 그 테이프, 마시멜로를 가지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마시멜로를 가장 높은 위치에다가 뭔가 쌓는 팀이 1등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게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을 각 집단별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MBA 학생들, 법률가, 유치원생, 건축가, 그리고 기업의 오너들, 그리고 기업의 오너와 그 비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누가 1등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이 실험은 참고로 여러 번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실험의 평균을 낸 통계가 바로 이겁니다. 1등은 건축가였어요. 건축가, 당연하겠죠. 건축가들은 이런 구조물에 익숙하니까.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꼴찌는 저는 MBA 학생들이 할 거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었어요. 꼴찌는 무조건 MBA 학생이다. 자, 이 MBA 학생들이 꼴찌를 한 이유, 이들을 지켜보니까요, MBA 학생들은요, 자, 일단 첫 번째, 마시멜로 탑을 쌓질 않습니다. 왜 안 쌓아요? 전략만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하면 높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가설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실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 여러 번의 실험 끝에 그 어떤 실험에서는 유치원생들이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야, 이 유치원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쟁쟁한 사람들을 제치고 1등을 할 수 있었을까?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들이 뭔가 이 쌓는 과정을 보니까요,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유치원생들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치원생들은 회의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쌓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무조건 쌓고 보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게 중요하다는 한 시사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뭘까요? 제가 첫 책을 냈을 때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해서 보냈습니다. 거의 모든 출판사에 다 보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출판사에서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될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마케팅 책은 이런 거, 이게 무슨 뭐 철학책이냐 인문학책이냐, 마케팅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걸 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조언을 주시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 번역을 준비했어요. 혹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런 컨셉이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던 와중에 아주 조그만 1인 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간했는데, 그때 이 책이 빵 터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책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계속 거절만 당하잖아요.
모든 출판사에서 거절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라만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요. 나는 진짜 안 된 사람 같고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실제로. 근데 제가 그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좀 정상적인 일을 해라. 헛된 꿈 버리고. 근데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저한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예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진짜 다 안 되고 맨날 거절만 당하는데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오빠는 될 거야. 오빠는 그래, 베스트셀러 작가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원하는 책을 낼 수는 있을 거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는 혹시 이런 사람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신창이었거든요. 다 안 된다라고만 하니까. 그때 내 곁에 있던 한 사람이 당신은 할 수 있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주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모든 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제가 근데 지금 결혼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좀 웃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제가 그분과 결혼을 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웃길 뻔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요. 네, 여담이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될 거라는 얘기를 잘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 현실은 또 그런 것들도 있나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한테 된다라는 암시를 매번 주고 오거든요. 제가 하는 의식행위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도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다 씻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항상 머리를 만져요. 머리를 만지고 거울을 보면서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남이 저한테 될 거야 될 거야 맨날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해줘요. 거울 보면서 야, 너 돼. 넌 오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전 하루를 항상 그렇게 출발해요. 넌 된다. 민호야 너 돼. 이러고 나오거든요. 이상했어요. 막 내가 약간 좀 미친 사람 같고 혼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묘하게 그거에 설득이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 나는 되는 사람이야. 나 돼. 어차피 지금까지 다 안 된다는 것들 해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되게 이상할 수는 있거든요. 한번 내일 아침에 씻고 나서 거울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넌 된다. 이러고서 하루 시작하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사행습이눈이라는 이야기. 제 명함에도 저 사행습이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 아래 성격이 운명이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요.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생각 하나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사실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쉽게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한계라는 세계 아래 오늘도 조그마한 균열이라도 낼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좀 더 가치 있는 오늘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울 이야기했죠, 아침에. 그래서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여러분들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세요. 사실 모든 해답을 가진 사람은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오늘 사실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오늘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또 Q&A 시간이 있나요? Q&A 시간이 있나요? 되게 다양한 질문들 같은 것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질문들을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을 올리는 작가님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평소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존감을 올리는 저만의 방법. 자, 일단 우리 자존감하고 자존심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낮은 자존감을 이 자존심으로 보상하려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피드백을 잘 받아들여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존감이 뭐예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나 스스로를. 그러니까 결국 아까 존중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을 리가 없습니다. 일단 나를 사랑하려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이야기를 강의에서 계속 풀어낸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지금까지 어떤 해왔던 일들에 성과를 내고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뤘던 아주 작은 성과라도 있었던 이 경험을 쌓는 게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자존심을 안 부리고 내 자존감을 지킬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려면. 그리고 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작가 입장에서 제일 상처받는 게 사실 뭐냐면요. 책 리뷰예요. 야, 뭐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실은 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되게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뭐 진짜 야, 저건 뭐 책 같지도 않은 뭐 진짜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을 뭐 수준 이하다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99.999%는 다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상처를 받아요. 아니면 또 뭐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뭔가 뭐 어떤 조언이나 피드백을 줄 때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거를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삶의 철칙이 남한테 휘둘리지 말자거든요. 내 삶은 내가 통제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 저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저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자, 기분이 나쁜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지 않기로 선택하면요. 그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 나한테 어떤 기분 나쁜 피드백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절대 허용하지 마세요. 피드백은 사력 있게 듣되 그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거, 그 자존감만큼은 이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만큼은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쉽게 남의 이야기에서 기분이 나빠지고 쉽게 환경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받는 거, 저는 늘 그거를 주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저는 그게 해결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없어지잖아요. 일이 안 풀리잖아요. 전 될 때까지 해요.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나랑 왜 했어? 뭐 내가 지금까지 뭔가 이루었던 뭐 성과에 예를 들면 한 가지 요인이 있다면 그게 뭘까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꼽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이케아에서 뭐 조립하더라도요. 아무리 밤늦게 와도요. 그게 보이면 저는 그게 다 조립하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잡니다. 새벽 5시, 6시까지도요. 끝까지 될 때까지 조립해요. 왜냐면 그게 안 되면 계속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 돼야 돼요. 책도 한번 쓰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최소한의 잠과 최소한의 영양만 공급하면서 일단 숨이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그렇죠. 관계라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뭔가 비즈니스에 의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생산자 입장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늘 언제나 제가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가치 있을 때 이 관계는 최대한 오랫동안 서로 동등하게
가치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콘텐츠들 혹은 제가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좋은 아웃풋을 내는데 거의 모든 시간들을 쏟아붓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 관계라는 거,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이렇게 같이 이런 것들을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니까. 뭐 지가 뭔데. 저는 원래부터 잘 안 만났어요. 혹시라도 여기서 오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 저는 원래부터 사람을 잘 안 만나요. 저는 제가 그 모든 시간들이 인풋에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책 읽고 공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뭐 운동하고,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노력은 없어요. 다만 제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초점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게 제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 사실 잘 못하는 편이에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뭔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그 무엇이 그 사람의 뭔가 삶을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저를 찾는 사람들은 꾸준히 저를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좋은 관계, 가치 있는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많은 인풋들을 넣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꼰대 같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을까 되게 걱정돼서 좀 멋있는 답변을 할까 생각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같이 공유한 내용들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훔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훔쳐가셔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완벽하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얘기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안 켜져.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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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들었어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한 거 같은데. 저희 지금 제작진들인데 같이 사진 한번 찍으려고요, 사장님들이랑. 네. 안녕하세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안 계셨으면 저 되게 이상할 뻔했어요. 안 보여서 여기 계신 분만 보고서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좀 들으신 내용들 정말 다 잘 훔쳐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최고, 너무 좋았어요. 최고예요. 생산자가 생산자. 됐습니다. 브랜드가 되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사장님들 이제 저희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